어디를 볼 거냐면요. 93페이지 볼게요. 93페이지. 자, 지금부터 수익률이 보고 오염이 뭐냐,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이 보고 오염이 뭐냐. 자, 이쪽으로 쭉 오겠습니다. 이쪽. 자, 수익률이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은행에다 1억을 예치했는데 1년 동안에 은행이 이자로 500만 원 주겠답니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5%를 벌었다. 이 5%를요 수익률 해준 겁니다. 뭐라고요? 수익률. 자, 그래서 요 1억을 벌어야 하면 투하 자본 이렇게 할게요. 투하 자본.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있죠? 요거를 뭐 순수익 이렇게 할게요. 항상 순수익 할 때는 비용을 뺀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자 받은 거에는 뭐 비용 뺄 거 별로 없죠. 근데 부동산 사업 같은 거 하려면 뭐 경비 엄청나게 나갈 거 아닙니까? 다 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볼게요. 내가 1년 있다 500만 원은 찾아 썼습니다. 찾아 썼으면 1억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 500만 원 또 주겠답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도 5%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년 단위로 뭐라고요? 매년 단위로 기초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벌었냐,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수익률인데 어쨌거나 매년 단위로 투자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벌었냐,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 해줍니다. 그러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건 이제 노량진인데, 자, 노량진에 가면 고시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많으니까 지방 학생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고시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공부도 하는 데죠. 이렇게. 근데 이러한 고시원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막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막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투하자분이 올라가니까 얘는 동일하다 가정하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만약에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안 팔려고요? 팔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투하자분이 낮아지죠. 그러면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수익은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팔려고 내는 것들,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하죠. 맞죠?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보다 높은 것들은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하죠. 그럼 내 입장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10%가 안 되는 것들은요 싸게라도 팔려고 하니까 내 입장에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좀 싸게 나오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상가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모르고 좀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상가라는 것은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데 권리금을 좀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람 많으면 권리금 얼마 붙이고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정확히 붙이는 거 아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뭐로 싸게 나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아주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인데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요? 20%를 벌 수 있는 거죠? 매년 얼마라고요? 20% 정도 벌 수 있네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 정도밖에 못 얻는데 여기는요 20%나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이거를 요구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는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이걸요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잠깐 하겠지만 이 지역에는 모든 고시원들 있죠.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 하는데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자, 부동산 외부에 있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해서 이걸요 외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내가 진짜 A에 투자했습니다. A에 투자했는데 1년 동안에 2,5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1억 투자해서 실제 2,500만 원 버는 거죠? 25% 버는 거네요. 요걸요 실현 수익률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실현 수익률. 근데 이 실현 수익률은 여기다 진짜 투자했더니 1년이 지나서 실제 벌은 수익률이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겁니다.
알겠죠? 투자 결정은 A에 투자할까 B에 투자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과 뭘 가지고요? 요구 수익률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이러한 부동산은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그러면 이런 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같다 이럴 경우는 뭐라고요? 이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 있죠. 이건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 만큼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얘보다 얘가 높다면 투자하려고 하죠. 다만 얘가 왜 한 10% 정도 형성되어 있냐, 이게 약간 의심스러워서 그렇지 어쨌거나 이거 이상 벌 수 있다면 여기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해서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팔려고, 외국에 이민 가려고 팔려고 내놨죠. 내놨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안 찾았어요?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문 듣고서 투자액에 비해서 아주 수익이 아주 좋네요. 자기한테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팔려고 내는 거죠. 너 얼마에 살래 그랬더니 그놈이 한다는 얘기가 싸가지 없이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자기가 1억을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내가 뭐라고요? 꺼져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트 급매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팔을 때는 제 가격 받고 팔려고 안 팔려고요? 제 가격 받고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잖아요? 아무리 헐값에 좀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 제 가격 받고 팔려고 하죠? 당연히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기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일 때까지요? 10%가 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도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 현실 경제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아파트를 급매로 구입한 사람 있죠? 싸게 구입한 사람, 이런 사람이나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도 처음에 잘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거지. 그 다음에 팔 때는 당연히 가격 올려서 받고 팔아요? 안 팔아요? 제가 받고 팔려고 죠? 처음에 장사 잘하는 사람을, 갈비집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는 권리금 팍팍 붙여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수익률 있죠? 요구에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하고 뭐는 같아져요? 요구 수익률 같아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처음에 장사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급매로 부동산 구입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나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에서 알아본다고요?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오염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오염을 영어로는 리스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리스크. 그래서 오염은 뭐 굳이 정의하자면, 자,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라든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가능성, 아니면요, 뭐 실현 수익이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걸 뭐라고요? 오염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염이라는 것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 A라는 부동산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신입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부동산이 Y라는 부동산이라고 간주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1억을 투자하니까 1년 동안에 고시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한 다음에 만약에 경기가 좋다면 한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불황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다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앞으로 호황이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0%, 얘는 뭐라고요? 40%. 이렇게 해서 이거를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 자, 이건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요?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면 1년 동안에 기대된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 나왔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20% 벌 거야 하진 않았겠죠. 그죠? 근데 자, 이 Z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요 부동산도 이렇게 볼게요. 요것도 1억 투자하니까 자,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2천만 원이랍니다.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이 몇 %라고요? 20% 맞죠? 맞죠? 이것도 2천만 원 기대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자, 이거는 술집이라고 한주해보자. 뭐라고요? 술집. 예, 술집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는데 술집 경기가 좋다면 한 8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얼마라고요? 8천만 원. 그 다음에 보통일 경우는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 기대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확률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확률은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요 20%, 이렇게 될 확률요 40%다. 자, 그럼 이거 똑같이 자 8,0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4,000 곱하기 0.4 있죠? 그러면 2천만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기대치는 얼마? 기대 수익률이요 20%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2천만 원이라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있죠? 벗어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얘는 경기가 좋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기가 나쁘면요 1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는 얘기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정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를 볼게요. 얘는 기대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 2천만 원인데 이 경우는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큰 돈 벌 수 있죠? 잘못하면 뭐라고요? 쪽박 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요? 쪽박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을요,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크다.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X라는 대안인데, 이거는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자,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1억 예치하게 되면 1년 동안에 500만 원 이자를 주는데, 자,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전부 다, 자, 못 돌려줄 가능성은 없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500만 원 받는 게 몇 프로라고요? 100%가 되겠네요. 몇 프로라고요? 100%.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경기가, 자, 좋아도 500만 원, 나빠도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대안을요, 위험이 전혀 없다 해줍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전혀 없다. 자,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5%. 이걸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다면, 자,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자, 보세요.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 이런 걸요? 위험이 작다. 벗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런 걸요? 위험이 없다. 이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위험은 뭐 손해볼 가능성,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기대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걸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위험 같은 거를 개선해봐라. 이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문제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에 이렇게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는데, 자, 호황 시에는 3천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1,000만 원이 기대된대요. 이렇게. 확률은,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요, 20%. 이렇게 될 확률요, 40%다. 문제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3,000 곱하기 0.4 플러스 뭐라고요?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000만 원 곱하기 0.4 하면, 기대치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대수익 2천만 원 나옵니다. 2천만 원 나오니까, 몇 %라고요? 20%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곧바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황일 때는 1억 투자하니까 3천만 원 벌 수 있죠? 이때는 몇 프로 벌 수 있는 거예요? 30% 벌 수 있네요.
몇 프로라고요? 30%. 그 다음에 안정적일 경우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죠? 이때는 몇 프로 벌 수 있는 거예요? 20% 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요, 10% 벌 수 있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곧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우리 지금 그 강의 노트에 94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박스 있죠? 박스 있는 게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할 때는, 자, 문제 풀기가 더 쉽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최소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대로 30 곱하기 0.4. 한쪽이 100분의 1로 한쪽은 소수점을 해줘야 돼요. 30 곱하기 0.4. 자, 그 다음에, 자, 안정일 때는요, 2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곧바로 20% 나옵니다. 곱하라 뭐라고요? 20%. 자,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계산 문제가 10개 나오는데 이런 걸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내년에 또 공부합니다. 내년에 뭐라고요? 또 공부. 그러니까 최소한 5개 이상은 맞춰야 돼요. 최소한요. 이렇게 쉬운 문제 하나 5개 나옵니다. 10개 중에 몇 개라고요? 5개 나오니까 이거 맞춰야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지금부터 위험에 대해서 계산해 볼 건데, 이제 위험을 우리 계산해봐라 한 게 이제 최근 10년 동안 2번을 물어봤고, 한 번은요, 지문에 끼어들어서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본 게 있는데, 토탈 한 3번을 물어봤는데, 나는 이 위험도 요번에 기필코 요 계산해서 시험에 나온다면 기필코 계산해서 자, 이 침체된 가문의 영광을 찾겠다. 수석에서 그런 분들은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나는 한 80점만 맞겠다. 그런 분들은 너는 떠들어라. 나는요 저 따위가 있냐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뭔 저 따위가 있냐 이렇게. 자,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에는 뭐 분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표준 편차 이런 게 있는데 표준 편차 이게 재무관리에서는 뭐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요 시그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위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는 기대치에서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그죠?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 호황일 때는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10% 벗어나 있죠? 아, 기대 수익률이 20%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냐 했죠?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호황일 때는 몇 프로 벗어나는 거예요? 10% 벗어나 있죠? 그냥 30% 빼기 20% 해주면 되겠네요. 10% 벗어나 있는 거죠? 만약에 안정적일 경우는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전혀 안 벗어나 있네요. 그러니까 20% 빼기 얼마라고요? 20%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 불황이라면 몇 프로 벗어나 있어요? 10% 벗어 있는데 밑으로 10% 벗어나 있네요. 그러니까 10% 빼기 20%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 0.4. 이렇게 될 확률 뭐라고요? 0.2. 이렇게 될 확률 0.4. 이렇게 더한 게 다 더해준 게 분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분산인데 요거 계산하면 분산이 위험이 0이 나옵니다.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이 얼마 나온다고요? 0. 아니, 분명히 위험이 있어 없어요? 아,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위험이 전혀 없다 하면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 0인가 볼게요. 자, 얘 계산해 볼게요. 얘 계산해 보면, 얘는 10 곱하기 0.4 하니까 4%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0에다 뭘 곱해도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10에다 0.4 곱하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치면 얼마라고요? 0이죠? 아니, 분명히 위험이 있는데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플러스 효과를 마이너스 효과로 까는 바람에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시하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제곱을 친 겁니다. 제곱. 여기다 뭐라고요? 제곱. 여기다 뭐라고요? 제곱. 자, 계산해 볼게요. 자, 10의 제곱하면 100이죠? 100 곱하기 0.4 하니까 40%가 되겠네요. 얘는 0을 제곱은 뭐해도 0이니까 그냥 0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마이너스 10에 제곱하면 플러스 100이 됩니다.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얼마라고요? 플러스 100이 됩니다. 플러스 100에다 0.4를 곱하니까 40%. 그러니까 전부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80%. 요게 이제 분산입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래나요? 이렇게. 근데 요 80%는 이 인위적으로 제곱을 하는 바람에 뭐라고요? 제곱을 하는 바람에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그죠?
기대 수익률이 10%밖에 안 돼. 얘는 뭐 갑자기 400%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00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바람에 볼륨이 괜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자, 이 금액을, 그 수치를 좀 볼륨 낮추려고 루트를 씌운 겁니다. 80%를 뭐라고요? 루트 딱 씌우니까 요거 계산하 이건 안 나옵니다. 8.9443%가 나옵니다. 8점 뭐라고요? 9443%. 그러니까 자, 나는 요번에 기필코 요걸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은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아, 나는 뭐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합격할랜다. 그럴 경우는 무시해도 됩니다. 아시죠?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그 은행에다 예치하는 경우를 뭐 투자라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이런 뭐 은행에 묻어놓는 거지 무슨, 자, 보관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사람마다, 자, 똑같이 기대 수익률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요? 요런 대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자 유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크게 이제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얘는요, 오염, 뭐라고 하냐면, 오염 혐오형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오염 중립형 해줍니다. 얘를 뭐라고요? 오염, 자, 추구형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 오염을 뭐 회피한다 해서 뭐라고요? 오염 회피형이다 해줍니다. 얘는요, 오염을 좋아한다 해서 오염 선호형 해주는데, 자, 오염 회피형이라는 얘기는 위험한 걸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동일하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가능하면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요, 오염 회피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오염 선호형은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위험이 큰 놈 있죠? 요걸 좋아하는 사람을요, 오염 선호형이라는 겁니다. 오염 뭐라고요? 선호형. 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모든 투자자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어떤 인간이라고요? 합리적 인간. 이성에 부합되는 행동 있죠? 그죠?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는데, 자, 우리 대부분 다 볼게요. 대부분 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자, 기대치가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위험이 작은 놈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자기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내가 좀 예상했던 만큼 있죠? 딱 들어왔으면 좋겠지. 그걸 굳이 벗어나는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스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기대치가 둘 다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내가 예상했던 만큼이죠? 딱 들어왔으면 좋지. 이거를 굳이 벗어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도대체 위험 추구형은 뭐냐? 이거는 이제 비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뭐라고요? 비합리적. 여기서 이제 도박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도박. 신정환 이런 애들이 이제 도박하다가 지금 아직도 방송과의 복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자 필리핀 가서 도박하는데 아주 조그만 수익을 얻으려고 도박하려고 했을라나요? 아주 큰 수익을 얻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큰 위험 있죠? 다시 방송과에 쫓겨날 것도 각오하면서 거기 도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아주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주 큰 위험도 부담하려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오염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오염 선호형.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굴 가정한다고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 오염이 똑같다면요, 기대치가 높은 놈 있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다 뭐라고요? 우리 같은 오염 회피형이라는 겁니다. 다만, 오염 회피형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을 덜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우리는 오염 추구형이 아닙니다. 오염 선호형이 아니에요. 다 누구라고요? 오염 회피형을 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 중립형은 뭐냐? 오염 중립형은요, 이 오염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것만 선택하려는 사람을요, 오염 뭐라고요? 중립형이라는 겁니다. 오염 뭐라고요? 중립형.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약간 좀 까탈스럽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자기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하는 걸 뭐라고요?
오염이 작다 해주는데, 자, 지금까지는 오염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만 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지고 작아지나, 이런 얘기를 안 했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서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에는 크게 이제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뭐, 금융적 오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 법적 위험. 자,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마지막으로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질 수도 있고, 뭐라고요?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상의 위험은 유독 다른 사업이 아니라 고시원 사업 하는 바람에, 그죠? 무슨 사업이라고요? 요 사업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그걸 뭐라고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고시원 경기가 막 침체다. 그럴 경우 있죠? 아니면 호황이다. 이런 경우를요, 시장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시원을 잘 운영하면 큰 돈 벌 수 있죠? 운영 잘 못하면요, 크게 손해볼 수 있네요. 이걸요, 운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고시원은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버는데, 나중에 장래시장에 들어오면 크게 손해볼 수 있죠?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네요. 이걸요,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요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이고,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정의 지렛대 효과를 하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 근데, 자,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리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경기 변동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이런 걸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금융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위험은 이제 법적 환경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자, 저 지역이 원래는, 자, 상업지역이었는데 정부가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은 바람에 크게 손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요, 정부 정책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이 변경되면 이자율이 변동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죠? 뭐라고요?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인플레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플레가 뭐예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실물 자산을 얘기합니다. 화폐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도 실물이에요? 화폐예요? 실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오냐면, 자,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때로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변동금리로 빌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변동금리로 빌리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죠? 그러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은행이 막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크게 손해볼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아파트 같은 경우야 팔려고 내놨을 때 바로 팔릴 수도 있지만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토지 같은 거 있죠? 요거는 3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때로는요 10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현금화시키기 어려운 위험을 뭐라고요? 이거를, 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무슨 위험이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엔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 지역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좀 알아볼게요. 이 지역은 왜 20%도 아니고 뭐라고요? 10% 어떤 술집 시장도 이런 게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온 이론들입니다. 뭐라고요? 금융시장. 자, 우리 볼게요. 우리 뭐냐면 우리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3%라고 한정해보자. 자, 물론 은행마다 예금 이자율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상품별로 차이가 나죠. 다만 평균 잡았을 때 얼마라고요? 3% 정도로 해줘야. 근데 왜 저축은행으로 가게 되면, 저축은행 있죠? 여기 가면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이따 가보세요. 물어보세요. 자, 한 5% 정도 높다고 해보자. 왜 높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자, 은행 같은 경우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죠? 예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 돈 가지고 주로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담보대출. 그리고 그 건설사한테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 같은 거 있죠? 현대산업개발, 대우라든가 이런 거 있죠? 주로 이제 일군 건설업체한테 주로 빌려줍니다. 누구한테요? 일군 건설업체. 그죠? 걔네들은 뭐 분양 잘 많이 하죠?
그러니까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신용대출 해준다 하더라도 주로 1등급에서 뭐 3등급 정도 있죠. 이 신용이 아주 좋은 교사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주로 막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돈을 긁어 모아서 빌려준다 하더라도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금자의 돈을 못 돌려줄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축은행은 얘들은 우리한테 예금 받죠? 예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갖고 주로 이제 담보대출 해준다 하더라도, 그냥 대출이 아니라 추가 담보대출 있죠? 이런 걸 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은행이 빌려준 찌꺼기 있죠? 그 위에다가 더 덧붙여서 빌려주는 거 있죠? 이런 거를 한다든가, 그 건설업자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예요? 건영아파트 이런 식으로 2군, 3군 건설업체 있죠? 이런 데 주로 많이 빌려줍니다. 부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그런가요? 네, 그리고, 자, 얘들은 이제 신용대출 해준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4등급 내지 한 7등급 정도 있죠? 이렇게 신용이 좀 안 좋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한테 주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돈을 빌려줬다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돈을 못 돌려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뭐하러 여기다 예금합니까? 여기다 예금하죠? 그죠? 근데 이 저축은행이 그러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자율이 좀 높답니다. 뭐가 높다고요? 이자가 높대요. 그러면 행여나 못 받을지 모르지만 이자를 더 준다니까 여기다 예금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 때는 3% 외에도 추가로 2% 정도를 사람 더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험이 커지니까 그 정도를 추가로 더 준다면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아까 이게 위험 아닙니까? 위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자했을 때도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오염 할증률이다 이입니다. 뭐라고요? 오염 할증률. 근데 자, 이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요거는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3% 정도를 요구하냐? 요거는 뭐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시간. 우리가 1년 동안 이 예금하게 되면 이자 받으려면 이걸 찾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보관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1금융권에서 제1금융권 있죠. 여기서 화폐의 수요 공급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당연히 오염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염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암기하세요. 요 오염에는 이 오염에는 내가 잘해서 아니면 뭐라고요? 내가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돈 벌어요, 못 벌어요? 큰돈 벌죠? 운영을 잘 못하면요? 그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돈 벌어요, 못 벌어요?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요? 그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신이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다시 할게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들이 들어있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럼 전체적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이건 내가 잘해서 못해서요? 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잠시 하겠지만 이걸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자,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아니, 은행에서 저축은행 갈수록 위험이 커지죠? 이 위험이 내가 잘해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금융권에서 형성된 어떤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노량진의 고시원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되겠나요? 암기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위험이라면 금융시장 가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뭐 예상된다고요?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면 이만큼만 받으면 누가 손해요? 투자자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상되는 인플레이로 있다면, 요걸 추가로 더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요거는 휘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요? 휘셔의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휘셔의 효과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다시 할게요. 이거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노량진에는 모든 고시원에 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술집 시장과 달리 이런 시장에서 결정되는 위험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는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도 별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크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평균 잡았을 때 이 정도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까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요거를 어떤 형태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요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해줍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처리 방법. 이렇게.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자, 요 97페이지에 위험의 처리 방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위험을 처리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98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게 투자론에서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론에 뭐라고요? 심장이다. 요게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안 쓰신 분들은 여기다 끄집어낸 다음에 이게 바로 오늘 이따 하게 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뭐라고요? 분석법.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투자론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얘기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처분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고 시작. 이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 근데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거 있죠? 이거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 있죠? 이걸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뭐 금액이 나와야 안 나요? 이걸 투자 가치다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 해줍니다. 뭐라고요?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요 체계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지역의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져 낮아져요? 높아지죠? 그러면 할인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할인 올라가면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되겠죠? 그러면 수년가도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준법법. 여기서 요거는 계속 요거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등입니다. 이게 투자론의 1등이고 요게 2등인데 얘는요 포트폴리오 투자다. 무슨 투자라고요? 포트폴리오 투자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잠시 할 건데 이 부동산에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눠 투자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뭐 줄어들지 않아요? 기대 수익률은 줄어들지 않지만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위험.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만족감이 극대화된 투자 집합 있죠? 요거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시 후 하기로 하고 요게 끝난 다음에 요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계속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나머지는 한 문제 나오기 힘드니까 쭉쭉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거기 97페이지 볼게요. 저 7페이지 딱 중간에 위험을 회피하겠다. 요거는 이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정기예금, 정기채권에 그냥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험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을 전가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나중에 차입자한테 떠넘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차입자한테 뭐라고요? 떠넘기는 이런 형태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 있죠? 보험사한테 떠넘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요 위험을 전가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기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여기 가장 중요한 거니까 계속 할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위험을 어떤 형태로 반영해서 투자 결정하시는가 하는 얘기인데, 자, 보수적 예측 기법은 1억 투자했는데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이러한 상황 전혀 무시하고 최악의 경우는 1억 투자하면 8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도. 그죠? 요걸 가지고 기대 수익률 8%를 정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보수적 예측 기법이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요 가장 크게 예측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투자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웬만한 대안은 다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도 분석 기법이다 해서 얘는 자, 기대 수익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자, 기대 수익을 계산하려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료 같은 것도 잘 적절히 예측해야 되고, 한 달간에, 1년간에, 그 다음에 공실 같은 것도 잘 예측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뭐 불량부채라든가, 각종 경비라든가, 이런 걸 다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이때 다른 예측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대료만 살짝 올려보고, 살짝 내려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공실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그럼 이게 가장 크게 변하는 게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실을 움직여 봤더니 가장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공실이 한 3%라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3%만 계속 유지만 잘 해준다면 오염은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걸 뭐라고요? 민감도 분석 혹은요 감응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민감도 혹은 뭐라고요? 감응도 분석이다. 한 장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평균 뭐라고요? 분산 결정법. 자, 여기서 평균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자, 그 기대 수익률은요,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죠. 요거 확률로 평균 낸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기대 수익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분산과 뭐가 있다고요? 아까 위험을 뭘로 측정해요? 분산과. 예? 표준 편차. 분산과 뭐라고요?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하나의 평면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부동산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 그러면서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정하냐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뭘 가정해요? 위험 회피형. 그러니까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거꾸로 한다면 위험이 동일하다면요 기대치가 높은 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동산들은 다 일단 기대치는 같겠네요.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요 위험이 같죠. 그러니까 위험이 같은데 A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고 B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답니다. C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고 D라는 부동산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A하고 B는 기대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얘보다 얘가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지배한다. 그러면 얘랑 얘는 둘 다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는 얘보다는 뭐 기대치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선택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좀 많은 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A하고 C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C는 A보다 일단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고 기대치도 높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에 따르면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변이계수라는 걸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변이계수는 이렇게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이렇게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부동산이 기대 수익률 20%고 위험은 40%다. 뭐 이렇게 한다면 2란 얘기죠. 2죠. 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은요 2%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작은 놈 있죠. 변이계수가. 요걸 선택하면 되는데 요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자,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10%, 위험도 10%라고 치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10%. 위험도 10%라고 치자.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1 아니에요? 근데 C라는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30%, 위험도 30%라고 치자. 기대 수익률 얼마라고요? 30%. 위험도 얼마라고요? 30%. 그럼 얘도 얼마야? 1이죠. 그럼 둘 다 변이계수가 같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투자론의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있죠. 투자 성향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투자해도 똑같다는 얘기는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다만 얘는 조연급은 됩니다. 뭔 된다고요? 조연급 되는 게 얘가 잠시 후 하겠지만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뭐 해서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효율적 전선을 구축하는 데 써먹습니다. 뭘 구축한다고요? 효율적 전선을 구축하는 데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데서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문제집 보겠습니다. 문제집에 자, 155페이지 볼게요. 자, 155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익은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이며 요구 수익 혹은 요구 수익률에는요 시간에 대한 대가와 불확실성을 위험이라는 겁니다.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 시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 물론 인플레가 없다는 가정이 있다면. 2번 볼게요. 자,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된 수익이 상대적으로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 있죠. 은행이 예치했을 때 수익률 아닙니까? 확실할 경우의 수익률을 말하며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이거는요 위험과는 상관없이 일반 경제 상황 있죠.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 수요 공급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3번 볼게요.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험 회피 정도 있죠. 요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얘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에도 크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도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평균 잡았을 때는 똑같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평균 잡았을 때 10% 요구한다 해야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 있죠. 밑줄 쳐볼게요.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 있죠. 요거를 위험 회피 성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위험 회피 성향. 비체계적 위험이 아닙니다.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요 사람마다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죠.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투자의 위험에서 아까 했죠. 체계적 위험과 뭐가 필요한다고요? 요구 수익이 필요한 겁니다. 맞죠? 체계적 위험은 요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피할 수 있어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 밑줄 쳐볼게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위에다가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체계적.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 증가로 요구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가 있다 해줘야 돼요. 헷갈리게 설명했나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느냐 아니라 뭐라고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러면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실현수익률은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의 타당성 분석에는 사용해야 하네요. 자, 얘와 얘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죠. 얘와 얘를 가지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그래서 4번 볼게요. 4번.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수익은 가능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하죠. 이걸요 보수적 예측기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수적 예측기법. 그 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킨 것을 위험의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뭐라고요? 제거 혹은 제외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전가는 아닙니다. 전가는 타인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수익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감응도 분석, 이걸 다른 말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민감도 분석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5번 볼게요.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금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금융적 위험은 타인 은행에서도 빌렸을 때 못 갚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게 되면 그 금융적 위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정답이 그 2번으로 4번 돼 있죠? 2번하고 복수 정답입니다. 2번, 4번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틀렸어요. 1번 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는 얘기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감수해야 될 위험이라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2번에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하여 투자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기법인데 내가 원룸 하나 갖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일용 근로자만 임차인으로 다 집어넣게 되면 자,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임대료 전혀 안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부는 건설업계에 있는 사람, 일부는요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 일부는요 학교 선생님, 일부는요 은행 직원들 다양한 형태로 집어넣게 되면 한쪽에서 안 들어온 거 다른 쪽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임차인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되겠죠? 다양한 임차인.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하여 위험에 가입할 수 있겠죠? 이걸 위험에 전가라는 겁니다. 4번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예전에 기출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위험관리 방안, 위험관리 방법 밑줄 쳐볼게요. 여기서 위험관리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험이 커졌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위험이 커졌을 때 이런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게 상당히 이제기가 됐었는데 박박 우겨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위험이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아까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고 해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고 했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고 뭐라고요? 상향 조정하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할 수도 있겠죠.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해서 뭐라고요? 제외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들은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니까 부동산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럼 수익률이 떨어진대. 그 다음 사람들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어디 될 때까지요? 10%가 될 때까지.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1억 투자하니까 어디 갔어요? 1억. 누가 어디 갔어요, 저거? 자, 1억 투자하면 500만 원밖에 못 버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얼마라고요? 500만 원.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0.5%입니다. 그냥 5%죠? 맞아 안 맞아요? 5%예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부동산 주인은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죠? 서로 안 살려고 하니까 싸게라도 팔려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 그 다음 사람들은 이게 떨어지니까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이게 5천만 원 떨어지면 10%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지냐면 얘보다 못 미치는 한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일 때까지요? 같아질 때까지. 알겠죠? 같아질 때. 자, 읽어볼게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오른쪽에 157페이지에
맨 아래 반복 숙달 문제 있죠? 요거에 1번에 한 장 넘겨볼게요. 1번에 4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기대 수익률은 5%라면 요 똑같죠, 이거? 5%라면 자, 사람들은 여기다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5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안 사려고 하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부동산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겠죠. 점점 떨어져 안 떨어져? 하락하죠.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점차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라고요? 같아진다. 아까하고 거꾸로 해주면 돼요. 거꾸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만한가요? 이렇게. 아니 아까 자 다 볼게요. 아까 이게 2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그러면 이건 몇 프로라고요? 20%죠. 그럼 이런 건 서로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 다음 사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얘랑 같을 때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하고 똑같이 거꾸로 해주면 돼요. 할 수 있나요? 헷갈려요? 할만하죠? 이렇게. 할만해요?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할만하죠? 아까 요거 잘 보면, 이런 거는 뭐 가고 올라가죠? 근데, 이거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들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 5%밖에 안 되는 것들은 자꾸 떨어지죠? 이거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언제 같아질 때까지. 되셨죠? 다시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이 뭐고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 다음에 아까 오염조정 할인율법 있죠? 요거에 대해서 계속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